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오늘은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경제 뉴스 좀 짚어보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두 분이 함께 하시는데요. 먼저 중동 소식 전해줄 알파고 신하 씨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DB금융투자의 강현기 주식 전략 파트장과 함께 지금 4월에 주식 투자 전략 및 올 상반기 어떤 기업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지 그런 이야기들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얼른 가볼까요? 네, 일단 뉴욕 증시 상황 마감 상황 잠깐 전해드릴게요. 네. 다우존스는 0.1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23% 상승했습니다. 네. S&P 500은 0.1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들을 보면은 별일은 없었다. 혼조세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말 그대로 별로 얘기는 좀 없었습니다. 거기서 파월 의장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최근 수치가 단순한 상승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는 좀 높게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이어질 건지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그런 얘기고 인플레이션에서 평가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서 금리 인하는 올해 어느 시점이 적절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요새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계속 보면은 약간 정치적인 냄새들이 좀 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숫자들은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데 네. 자꾸 이제 금리 인하를 하긴 할 거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 숫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읽히고 있는데 이게 고용 지표가 나오기 전에 민간 고용 지표 ADP라는 데가 집계하는 민간 고용 지표가 하루 전에 보통 발표가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잘 맞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전월 대비 18만 4천 개 늘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18만 4천 개가 많이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 좀 감이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지난해 7월 이후에 최대폭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겠지라는 네.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지표들은 자꾸 이게 너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고용 지표도 원래 지금 전문가들 예상치는 한 15만 5천 개쯤 냈었는데 ADP에선 18만 4천 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공식 고용 지표가 나오면 또 어떤 상황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TSMC TSMC 예, 대만 지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단 굉장히 7.3입니까? 지금 진도 강도 규모가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 이제 본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규모 같은 게 나왔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9명 정도가 숨지고 946명이 다쳤는데 예. 이게 25년 만에 7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반도체 취재하다가 TSMC가 일본에다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다 공장 지으려면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가 좀 걱정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일본이 위험하다는 건 우리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데 네. 대만도 같은 지진대여가지고 그래요? 항상 지진에 좀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만도 원래 지진대에 있어가지고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새삼스럽게 대만도 지진이 좀 많이 발생하나?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한번 네. 같이 보시면은 이게 환태평양 지진대잖아요. 네. 보통 불의 고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아. 이게 대만하고 일본이 같은 지진대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요 지진대가 전 세계 화산의 75%가 몰려 있고 네. 전 세계 지진의 90%가 요 지진대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도 안 그래도 지진대가 좀 위험한 지진대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발생한 7일 이상은 25년 만에 발생한 거라 굉장히 큰 지진이 발생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요 지진 때가 1999년 이후에 처음이고 대만 매체들의 보고를 보니까 이게 원자폭탄 거의 한 30개 이상, 뭐 40개 이상에 맞먹는 위력이다. 그래서 요새 언론에 나온 사진 중에 제일 좀 자극적인 네. 사진이 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진 기울었던, 거. 예, 예. 요 사진이 제일 많이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예. 이게 사실 좀 그 냉정한 얘기지만 대만에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게 사상자 숫자보다 더 관심을 모았던 거는 TSMC 어떻게 됐냐 이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TSMC는 타이중 타이베이 요 지역에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은 요쪽 오른쪽이고. 오른쪽이고 아. 그리고 상대적으로 TSMC 피해에 대한 얘기는 좀 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태평양 가까운 쪽으로 이제 지진은 주로 이제 발생을 하고 그래서 TSMC를 좀 더 서쪽으로 이렇게 밀었을 가능성도 있겠군요. 예, 예. 네. 그리고서 신축 공사 정도가 약간 중단이 됐었고 여기에 그 TSMC 공장의 일부 지역에서 가동이 좀 중단됐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직접적인 피해를 봐서라기보다는 좀 예방 차원에서 중단이 됐다. 뭐 이 정도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반도체 공장은 이렇게 잠깐만 멈춰도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한번 만들면은 되게 막 공정이 여러 공정을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전이 돼서 한 2초 멈췄다. 그러면 이 멈춘 시점에 있는 게 모든 공정에 들어가 있는 웨이퍼들을 다 버려요. 아. A부터 Z까지 이게 돌아가는. 아, 그래요. 예. 아, 그게 이제 실제 뭐 금이 갔는지 뭐 이런 걸 일일이 검사하지 않더라도 일단 그 시간대 지진이 났을 때 공정이 중단됐을 때 있었던 그 모든 웨이퍼들. 웨이퍼를 다 버려요, 그냥. 예. 아, 손해가 꽤 크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뭐 1초 멈춰도 한 수백억 정도는 그냥 손실 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 반도체 장비들이라든지 예전에 그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소부장들 왜 일본 거 너무 쓴다. 네. 국산화를 좀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나올 때도 그때 반도체 라인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게 뭐 몇 초만 멈춰도 이게 다 막 수십억 수백억 손실 나니까 되게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좀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TSMC 발 반도체 공급 대란까지 얘기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라는 네. 얘기 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하여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또 바라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그 원자재 가격 관련한 뉴스를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원자재 가격 얘기를 저도 원자재 가격 종종 보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금융시장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물가가 잡히고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 네. 그거 그냥 그래 뭐 시간적으로 좀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의외로 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최종단의 그 소비자 물가까지 시차를 두고 또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제유가 뭐 70불 얘기하던 때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지금 85달러까지 올라 있거든요. 네. 근데 85달러면은 작년 10월 이후에 6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우리가 뭐 예전에 국제유가 얘기할 때 뭐 그래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저기 홍해에서 예멘 반군이 뭐 후티 반군이 뭐 하고 그랬는데 뭐 유가 좀 오르지 않겠냐 그랬을 때 유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랑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기름 막 담배 퍼내 뭐 미국 퍼내 그래가지고 이게 뭐 벨린살만이 쫄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사우디는 감산을 하려 그러는데 미국에서 원유 생산량을 늘려가지고 유가가 이제 전혀 안 오른다. 네. 라는 얘기로만 기억이 되고 있는데 슬금슬금 오르던 유가가 지금 85달러를 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알파고 시나시 씨가 나와서 이제 좀 자세한 얘기를 전해 주실 건데 그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 공격한 게 지금 만만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뉴스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의 영사관을 공격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원래 뭐 대사관, 영사관 이런 데들은 그 해당국, 해당 나라의 영토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영토를 공격한 거로 지금 이제 간주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그쵸. 아니면 이제 국제법상 그 해당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있는 대사관을 공격할 때는 이게 전쟁처럼 여겨지는데, 또 제3국의 공격은 또 다르다는 해석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여튼 어떤 해석이든 간에 이란에 대한 심각한 공격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지금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유 뭐 어쨌든 저러다가 끝나겠지. 그리고 뭐 특별히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그 이란 영사관 공격한 거 가지고 또 유가가 꽤 튀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많이들 잊어버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 쪽에 있는 자치공화국 하나를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네. 여기가 러시아 정유 시설 중에 세 번째 큰 정유 시설이 있는 곳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 러시아 정유 시설 자꾸 공격하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줘요. 네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에서 우크라이나에다가 경고를 했습니다. 너네 러시아랑 싸우는 건 괜찮은데 정유시설 공격을 너네 하지 마라. 러시아 정유 시설은 공격하지 마라. 아, 근데 이번에 또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제 유가에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구리 가격도 지금 52주 최고가 경신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은 이 구리 가격도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이유가 이제 구리를 닥터 쿠퍼라고 불렀던 이유는 네. 이 경기가 좋은 거에 선행지표로서의 의미가 있다라 그래가지고 닥터 쿠퍼라고 불렀어요. 네. 그 코퍼가 이제 아무래도 그 계속해서 뭔가 산업이 막 활발해지면 뭐 전기에 들어가는 구리든 뭐 여러 구리들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예. 경기를 알려주는 굉장히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죠. 예, 근데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중국 경기하고 사실 구리 가격이 되게 연동이 많이 돼요. 네. 근데 중국 경기가 요새 좀 그냥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리 가격에 대해서 다들 별로 이렇게 조금 관심이 좀 둔해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의외로 공급발 여파가 커요.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뭐 파나마에서 지난해 12월에 이제 그 파나마 최대 광산을 폐쇄를 했었는데 네. 이게 뭐 그 뭐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좀 위협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면서 구리광산 하나 폐쇄시킨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호주에서도 한 두 번째 큰 구리광산이 안전성 문제로 좀 문을 닫았어요. 네. 근데 공급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좀 안 쓰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그 중국 쪽에서 경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뜨겁지 않아서 공급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도 괜찮을 거라고 봤는데 네. 이게 공급단에서 조금 눌리다가 구리가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 이 구리 재련업의 공급 과잉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구조 조정을 많이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구리 강산 막 폐쇄시키고 막 그래. 아. 그러니까 구리 재련소를 많이 폐쇄를 시켰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구리 가격이 지금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 좀 강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는 그래도 좀 선순환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이 인상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른바 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거든요. 아,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예. 네. 공급이 좀 그러니까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위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3개월 만에 최고치 또 경신하고 있고 여기에 뭐 농산물 가격 중에 제가 뭐 약간은 농담 삼아 좀 말씀드렸던 그 카카오, 코코아. 네네네네. 카카오? 초콜릿의 원료. 예. 네, 카카오. 예. 네. 거기 가격이 지금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올리브 가격도 뭐 1년 사이에 70% 이상 올랐고 유럽의 감자 가격도 한 30% 가격 올랐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다가 네. 여기서 금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야 사상 근접 정도가 아니라 넘어섰습니다. 네네네. 사상 최초로 2,300달러 넘어갈 거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조금 그 좀 심상치 않은 게 여기도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오퍼상 무역상을 만나서 좀 얘기를 네. 듣다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금을 너무 산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그 LS 니코 동재련 지금 NMM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네. 그 보통 동재련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금 생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만든 금을 거의 다 사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거의 묻지마로 사간다는 거예요. 아, 얼마든 그냥 안 보고 가격 안 보고 막 다 사간다 이거죠. 예. 예. 근데 왜 그렇게 금을 사요? 그랬을 때 그 뭐 우리가 뭐 달러 패권의 위기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는 달러 패권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장기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일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금 사는 겁니다. 이게 뭐 그전에 뭐 러시아가 뭐 달러를 사서 뭐 외환 보유고를 여기다 뒀더니 그거를 뭐 거래망을 끊어버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들 국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금 보유량이 거의 한 1,000톤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225톤이 중국발 증가분이더라.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16개월 연속 금 보유량을 늘리더라.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 가격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그 에브리띵 랠리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다 오르는 경향은 보통 경기가 좋을 때 그럴 때 원자재가 이제 같이 쫙 올라가는 경향들을 좀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 올리는 거는 그 경기나 어떤 유동성 때문에 다 같이 오르는 거라고 보기에는 각각의 이유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댓글에서는 일부 저 미국이 배후 아니냐 이스라엘의 그 이란 대사관 공격. 네, 뭐 그거는 아닌 걸로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내적인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네타냐후가 좀 독자적인 판단을 좀 한 것 같고요.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외교 채널 정도를 통해서 뭐 우리가 뭐 공격에 관여한 게 아니다 정도 얘기한 건 아니고 이란에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진짜 이번은 아니다. 네, 우리와 전혀 무관하다는 거를 이란에 직접 얘기할 정도로 하여튼 미국이 이번 거는 아마 배후에 있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뭐 이게 미국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네, 그래서 아마 미국 배후설은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에서는 뭐 인정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그 SK 하이닉스가 2028년을 목표로 해서 미국에 현지 생산을 하겠다. HBM 현지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예 인디애나주에 한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얘기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 2028년부터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제 R&D 같은 것들도 좀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특이하죠. 그 패키징이라는 게 과거에는 되게 저부가 사업으로 좀 인식이 좀 됐었거든요. 네. 보통 이게 그 패키징이 어쩌면 반도체, 미국 중심의 반도체 패권이 아시아로 넘어오게 된 시작이 패키징이었어요. 보통 반도체 만들면 옆에다 전선 끼고 막 이러는 거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홍콩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미국에다 후공정 패키징 공정을 만든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만큼 그 반도체 AI 반도체 시대에 넘어가면서 후공정 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미국에다 공장을 짓게 됐다라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디애나 지역에서는 이제 퍼듀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연구 개발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요새 확실히 SK 하이닉스가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전에는 삼성에 한참 뒤처지는 2인자 정도로 인식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이쪽 주변 분들 만났을 때 자신감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나 뭐 매출의 어떤 그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밀리지 않은 듯한 느낌들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번에 그 AI 그 고객들이 있는 AI 반도체 수요의 고객들이 있는 곳에다 공장을 짓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그 SK 하이닉스의 행보가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요새 그 삼성전자는 뭘 발표하느라 되게 좀 바쁜 분위기입니다. 네. 그 올해 말에
차세대 디램인 6세대 10나노 디램 양산 시작하겠다라는 걸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세대 10나노는 그 아직까지 양산 일정을 제시한 회사가 없거든요. 뭐 그래봐야 세 군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네. 이 중에 가장 먼저 양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고요. 근데 여기에 그 발표가 지금 되게 많아요. 뭐 3D 디램, 적층형 디램 만들겠다라고 어제 발표했었거든요. 네. 근데 25년부터 내보내겠다라는 거 업계 최초로 또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16단 HBM, HBM 지금 8단, 12단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네. 16단 하겠다. 요것도 좀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뭔가 요새 좀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뭐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있겠죠. 워낙 이제 창업 이래 처음으로 SK로부터 이렇게 역전 내지는 하여튼 위협을 좀 받아본다 이런 느낌이 아마 들 테니까 예. 더 아마 좀 마음이 급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 이런저런 발표들을 굉장히 삼성이 많이 내놓고 있다. 뭔가 조금 그 높은 선에서의 압력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각계 각층에서 네. 이게 한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 사업부별로 이런 거 다 같이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사실 가전 쪽에서도 뭐 비스포크 AI 아, 뭐 네, 그런 네. 발표도 있었고, 맞춤형 뭐 이런 걸 간다. 네. 그러니까 뭔가 삼성전자가 자꾸 호재성 얘기들을 많이 네. 내놓고 있다. 이게 85층 구조대 이후에 뭔가 좀 네. 발표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경쟁들이 한 업체가 계속해서 1위를 그냥 안정적으로 쭉 가는 것보다는 이런 자극들 받으면서 서로 경쟁하는 게 훨씬 더 아마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 세 가지 뉴스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우리 권순희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